상하이에 눈독을 들이던 일제는 일본 승려가 중국인들에게 구타당한 사건을 빌미로 군대를 동원했고 승리했다. 1차 상하이 사변이다. 석 달 뒤 일본은 천황의 생일에 맞춰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날은 부슬비가 내렸다. 한 청년이 마이크가 지직거리는 사이 단상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메고 있던 수통을 챙겨들더니 단상을 향해 던졌다. 단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단상에 있던 일본의 주요 인물들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폭탄을 던진 사람은 채소 장수를 하던 조선인 청년 윤봉길이었다. 윤봉길, 그는 무엇을 위해 폭탄을 던졌을까? 그는 왜 먼 이국 땅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했을까? 윤봉길의 고향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실양리를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조국을 떠날 때까지 이곳에서 지냈다. 윤봉길이 살던 집 저한당이다. 한국을 건져내는 집이란 뜻이다. 윤봉길의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평범한 농사꾼 집안이었다. 윤봉길의 가족을 기억하고 있는 두 사람, 윤규상 씨와 윤수일 씨다. 윤봉길 의사는 1908년 이곳 광현당에서 태어났다. 한일 합방 2년 전이었다. 윤 의사 할아버지 할머니 요 방이 이제 이 사람네 식구, 큰아들 식구, 여기가 이제 윤봉길이 식구. 그 왼쪽 방이 덕산에 자리 잡은 것은 증조 할아버지였고 윤 의사는 이 집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윤 의사까지 3대가 함께 살았다. 그래서 이제 좁으니까 4살 때 이제 방 쳐놓고 뭐 돼서 이제 돈이 좀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짓고 이사 가신 거야. 윤 의사의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별명이 두더지였다. 그만큼 성실한 농부였다. 덕분에 먹고 살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시련이 시작됐다. 1876년 조선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문호를 개방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고 일제의 야욕에 맞섰지만 1905년 외교권까지 박탈당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것이 을사늑약이다. 고종 황제는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헤이그 만국박람회에 밀사를 보낸다. 하지만 이들은 회의장에 입장조차 할 수 없었다. 이들은 각국 대표에게 독립 호소문을 나눠주며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을사늑약 2년 뒤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었다. 굴욕을 참지 못하고 자결하는 이도 있었다. 의병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일제는 군대를 앞세워 대한제국군을 진압하고 서울에 입성한다. 1908년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본이 한국을 대한제국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열강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열강들이 무슨 뭐 영일동맹이나 그다음에 그 포츠머트 강화 조약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일본이 한국을 보국으로 만드는 것을 다 승인했죠. 그래서 어떤 나라도 한국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없고 하소연할 나라도 없는 그런 상태가 1908년 상황이죠. 1910년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민족은 나라 없는 식민 국민이 되었다. 윤봉길이 2살 되던 해였다. 윤봉길이 다니던 덕산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에는 윤봉길 의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아이들은 윤봉길 의사를 알고 있을까? 윤봉길 어떤 사람이에요? 몰라요. 몰라? 도시락 폭탄 넣는 또? 뭐냐? 어린 시절 윤봉길 의사는 유난히 승부욕이 강했다고 전해진다. 성격도 체구도 다부졌던 윤 의사는 어린 시절 골목대장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그를 살쾡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상대하고 씨름을 하면 이기고 만다 이게. 처음에 해서 진다 이게. 지면은 이길 때까지예요. 점심 오전 중에 승부가 안 나면 밥 먹고 오라고 그래서 또 시작한다 이게. 그래서 끝내 이기고 난 후에 결국 이제 끝난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 윤의사 보면 징그럽다고 그러죠. 큰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우던 윤봉길이 덕산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 것은 10살 때인 1918년이었다. 그 윤의사하고 친한 친구의 황종진이라고 있는데 윤의사보다 한 살 밑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좋아. 그래서 이 한자를 외운다든가 일본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윤의사보다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윤의사가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야, 이 빌어먹을 부분 나도 가서 일본말이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시작하든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던 윤봉길은 그러나 덕산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당시 학교는 근대적 교육을 시킨다는 명분 아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치밀한 식민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쓰게 했고요. 또 이제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나쁘게 보고 또 일본의 역사를 우월하게 이렇게 심어줬죠. 대놓고 그렇게 교육을 했었던 거예요. 아, 그럼요. 학교에서 한국말은 쓸 수 없었고 일본어가 공용어로 쓰였다. 내선일체 교육은 지독했다. 1919년 이런 와중에 마지막 황제 고종이 승하한다. 봉길의 나이 11살 무렵이었다. 고종의 죽음은 급작스러웠다. 장안은 독사설이 퍼졌고 장례일에 맞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거리로 나온 20만 명의 사람들의 손엔 태극기가 쥐어져 있었다. 3.1운동이었다. 만세운동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일제억압은 도를 넘었지만 저항은 잦아들 줄 몰랐다. 만세운동의 물결은 윤봉길의 고향 덕산에도 불어닥쳤다. 4월 3일 보부상 조직인 예덕상무사의 수백 년 근거지였던 한내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7명이 연행되었고 이에 맞서던 한 청년이 순국했다. 고 이난수 의사다. 여기서 그때 장문환, 이난수 이분들이 그 한 수십 명 정도 하고 만세를 하시고 그리고 일본 헌병이 와서 찌르고 그게 대략 어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일 거야 여기. 딱 여기야.
마을 청년들은 이난수의 시체를 메고 일본 헌병 주재소로 밀고 들어가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 현장에 윤봉길이 있었다. 그의 눈에 선명하게 보인 것은 민족의 분노였다. 11살 소년의 머리와 가슴에 독립이란 단어가 각인된 것이다. 만세운동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 폐교령이 내려졌다. 윤봉길이 다니던 덕산초등학교 역시 문을 닫았다. 그는 학교 대신 서당으로 향했다. 2년 뒤 다시 학교가 문을 열고 전국의 서당을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2년 동안 서당에서 수학한 윤봉길은 학교 대신 오치서숙으로 들어가 공부를 계속했다. 그는 이곳에서 사서삼경 등 유학의 고전들을 두루 익혔다. 윤봉길은 이곳에서 1921년부터 1928년까지 공부했다. 요게 예. 그 성규리가 경영하는 그 오치서숙. 그럼 여기가 딱 그 터인가요? 아니야, 이 집이 요 집이 아, 요 이렇게. 집이. 윤봉길은 성주록 선생이 아끼는 제자였다. 매헌이라는 호도 성주록 선생이 지어준 것이다. 매곡 성주록 선생은 성산문의 자손이다.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윤봉길은 16살에 오치서숙 춘추시회에서 장원을 차지했고 18살에는 오추, 옥수, 임추 등의 시집을 냈다. 열혈 시인이었던 셈이다. 생에 큰 근본 믿고 오래 풍년 기원하매 근면하게 일하는 농민의 마음 한층 더하네. 들에 희끗희끗 떠있는 것은 지압이 쟁기질하며 규방 속 붉게 토함은 안악 배짜는 등불이라. 술잔에 활그림자 잠겨 활줄 살못으로 변하고 그림 병풍 바람 잘못으로 먹물 흔적 파리가 되었네. 비로소 알겠구나. 아라리 모두 수고로움임을. 한가로운 정자에 돌아와 누우니 잠 몰려오네. 되게 진취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끊임없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그 당시 그 주막집에 있는 그 친구분은 이제 그 당시에 나오는 뭐 개벽이라든지 이런 잡지를 구독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잡지를 빨리 읽도록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빌려다 보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유학적인 걸로는 자기 어떤 인생관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 바탕 위에서 이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새로운 시대에 쫓아가야지만 그 하나의 완성된 세계를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셨던. 그 당시 진보적 의식이 담긴 잡지 개벽을 접하며 자주 독립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운명과도 같은 이 시를 접한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사육신이었던 성산문과 을사내각에 반대하여 자결한 민영환. 윤봉길은 오치서숙에서 공부하며 성산문의 굳은 절개와 민영환의 자결을 통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다. 19 윤봉길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가 고민할 때마다 찾았던 곳, 수덕사다. 윤봉길이 유독 수덕사를 찾았던 이유는 만공스님 때문이었다. 만공스님은 일제시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다. 그는 조선 총독부의 불교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세계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세계 일화를 주장했다. 윤봉길은 오치서숙에서 유교를 근간으로 공부했지만 닫혀 있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만공 스님의 정신을 깊이 되새겼다. 그리고 정신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거라 생각했다. 유교 만든 사람들이 전부 일본으로 보살을 써가지고 가는 앞장을 섰다 이거예요. 유교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유교 정신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홍성에 유교 무식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주사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서. 유교는 조선 600년을 지탱해온 근간이었지만 나라를 잃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다. 유교 부식회의 수장은 의병 김복한이었다. 바른 유교 정신으로 나라를 되찾겠다는 것이었다. 거기에서 얻은 게 뭘 얻었느냐 하면 독립운동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시작이 돼 있느냐 그것을 배웠고 상해의 임시정부가 어떠한 성격을 가졌고 그래가지고서 상해가는 연습을 한 셈이지. 그즈음 윤봉길의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난다. 당시 오치서숙 근처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다. 1926년 윤봉길의 나이 17대로 한창 오치서숙에서 수학하고 있을 때였다. 마을의 한 농민이 공동묘지의 묘표를 모두 뽑아들고 윤봉길을 찾아왔다. 자신의 아버지 묘를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그 농민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다. 이를 본 윤봉길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렇죠. 그 사건이 생겨서 이제 그걸 보고 이게 문명 개치를 안 하면은 우리나라가 도저히 잘 살 방법이 없다. 윤봉길은 오치서숙 동학들과 사랑방의 야학을 개설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윤봉길 의사의 농촌 계몽운동의 첫 시발점이었다. 윤 의사 할아버지는 두더지처럼 그저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밭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야 가난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윤 의사는 그 정신이 바뀌어졌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우리가 먹고 살고 되면은 나라 차지해야 된다. 이게. 나라 차지면은 가난도 역시 극복할 수가 있다. 그는 이곳에서 한국의 역사, 산술, 과학, 농사 지식 등을 가르쳤다. 그는 유교를 공부했지만 권위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신사고를 가진 신식 남정네였다. 농촌 계몽운동 하시면서 야학을 하실 때도 우선 여자부터 가르쳤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저희 할머니도 이제 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통해서 한글을 배우셨고 여동생들도 그 야학을 통해서 이제 한글을 배우셨는데 똑같이 못해도 저희 할머니는 한 번도 야단 안 치고 이제 다른 분들만 그러니까 성격은 급하셔가지고 왜 이거를 못 알아듣느냐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항상 특별 대우였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무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교육이 급선무였다. 그는 자신의 체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3권짜리 책을 저술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농민 독본이다. 제1편은 전해지지 않고 제2편 계몽편은 예절 등 개인이 알아야 할 것부터 민족의식과 민족정신을 비유법적으로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편 농민의 앞길은 농민과 근로자 중심의 이상국가 건설과 농민의 나아갈 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제가 그 한국을 보국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조약을 체결한 후에 한국인들은 그 일제에 대해서 항거를 하죠. 항거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무기를 들고 일제하고 항전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의병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일본한테 이렇게 나라를 뺏기게 됐느냐. 그것은 국가가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국가의 힘을 길러야 된다.
국가의 힘을 기르려면 국민을 똑똑하게 계몽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을 계몽시키는 운동이죠. 오치서숙을 졸업하던 해 윤봉길은 농촌 계몽운동을 실천해 나갈 새로운 단체를 조직한다. 목계 농민회 부흥원이 그것이다. 윤봉길과 목계 농민회는 1929년 3월 부흥원 상량식을 가졌다. 그리고 1929년 4월 23일 정식으로 창립한다. 부흥원은 증산운동과 구매조합 조직, 토산품 애용, 부업 장려, 생활 개선을 통해 마을을 부흥시키고자 했다. 부흥원은 이곳에서 독서회를 조직하고 계몽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흥원의 정신을 실천하는 단체로는 월진회가 만들어졌다. 자급자족을 통해 주체적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것이 창립 취지였다. 목표는 실력 배양과 경제 부흥을 통한 조국 독립이었다. 다시 말하면 월진회한테 그 오다를 주는 기관이 부흥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흥원 철학을 연구하는 데고 그 철학을 실천하는 데가 월진회다 이거. 월진회는 회원들이 매달 내는 회비로 운영되었다. 윤봉길의 의형제 황종진 등 37명이 발기인이었고 회장은 윤봉길이었다. 윤봉길의 정신을 이어받은 월진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월진회란 이름에는 창립 당시의 절박한 시대 상황이 담겨 있다. 해가 썩어 빛을 잃었으니 이제 우리는 달로 나아가 우리 강산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방법들인 거죠. 그렇죠. 처음으로 도입을 한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기술, 농사 기술 같은 것도. 부흥원의 목표는 증산운동, 구매조합, 국산품 구매운동, 부업장려 등 4가지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진회는 처음부터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농촌의 경제 부흥을 도모했다. 생활 필수품을 공장과 직거래해 싸게 사서 공급하는가 하면 수확한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일종의 조합인 셈이다.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법도 전방위적으로 모색해 현실에서 구현해냈다. 그때만 하더라도 고구마가 들어왔을 때요. 근데 고구마 싹 내는 것이 장치 어려워. 그래서 고구마 싹을 어떻게 내느냐. 윤희사가 이제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땅을 깊이 파자. 이거만한 땅을 깊이 파면 지열이 나. 거기다가 고구마를 이렇게 재게 놓고서 그 이제 보온을 하면 거기서 싹이 나오면 그걸 갖다 심는다. 또 닭도 치는 것도 저걸 했고 오리 치는 것도 저거 나무 심는 것도 하여튼 돈이 될 수 있고 증산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해.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돈이 없어 돼지를 살 수 없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순회 제도를 실시했다. 돼지를 살 수 없는 농민에게 돼지를 사주고 새끼를 낳으면 그 절반은 기른 농민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또다시 다른 농민에게 한 마리씩 분양해주는 제도였다. 그때 그 가사에 도움이 되죠. 돼지 한두 마리 옛날에 한두 마리 길렀거든. 그게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 거 팔아서 돈 나오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는 명절 때야 돼지 고기 한 점씩 먹거든. 그게 다 돈이거든. 윤봉길은 마을 청년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운동도 전개해 나갔다. 수암체육회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운동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문중산에 불을 질렀다. 이 버섯 농장, 이 일대가 전부 백사장이에요. 그 모래 백사장. 이게 작은데 산이에요. 이 골프장이 있는 데서부터 이 산 전체가 그 윤의산의 산이었다. 만여 제곱미터나 되는 터에서 사람들은 공을 차고 뛰어놀며 체력을 키웠다.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다. 윤봉길은 이들과 함께 마을 정비 사업도 전개했다.
그래서 마을 청년들 올 적에는 괜히 삽 이런 걸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편케 차 타고 여기를 건너왔지만 그 당시 내가 다 징검다리거든요. 다리 같은 거 다 수선하고 이런 일을 그 청년들한테 시켜가지고. 농촌 계몽운동은 윤봉길이 생각한 이상향을 건설하는 일이기도 했다. 윤봉길은 강연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독려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 조국의 부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1929년 2월 29일) 그날은 부흥원 설립을 기념하는 공연이 있는 날이었다. 윤봉길은 학예회를 열었고 그 가운데 연극을 준비했다. 이소부화를 각색한 토끼와 여우였다. 빵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토끼와 거북이 앞에 여우가 나타났다. 빵을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호언장담한 여우는 토끼와 거북이 앞에서 꾀를 부렸다. 빵을 반으로 가른 여우는 한쪽이 더 큰 것 같다며 큰 쪽의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러자 다른 쪽 빵이 커졌다. 여우는 큰 쪽 빵을 또 베어 먹었다. 이번엔 다른 쪽 빵이 다시 커졌다.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 먹던 여우는 결국 빵을 모두 먹어치우고 말았다. 여우는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계략이었던 것이다. 다음엔 정말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말을 남긴 채 여우는 유유히 사라졌다. 여우는 일제를, 당한 토끼와 거북이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이야기였다. 민중들에게 근대화를 내세워 수탈을 일삼는 일제 만행을 일깨운 것이다. 공연이 끝난 다음 날, 윤봉길은 일본 경찰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다. 이 일로 윤봉길은 일제 유주의 인물로 주목받았고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 지배할 때는 그 각 지역에 그 경찰들을 파견해서 경찰 주재소가 있잖아요. 그 주재소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소위 일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 이런 운동들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것이죠. 이제 윤봉길 이사가 고향에서 그런 그 농촌 계몽 운동, 무슨 뭐 그 월진의 부흥원 이런 걸 조직해서 농촌 계몽 운동을 하잖아요. 그것도 그 당시 그 관할 주재소에서 그런 활동을 못하게 탄압을 하고 그러죠. 일제는 식민 통치를 시작하면서 식민 지배에 필요한 시스템을 들여왔다. 가장 먼저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토지세 징수를 위한 것이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근대적 회사도 세웠다. 이 회사를 통해 곡창지대의 땅을 소유하고 여기서 나는 쌀을 철도를 통해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 근대화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수탈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갔다. 반항하는 사람들은 총칼로 위협했다. 특히 평야가 많은 전라도는 가장 큰 피해지였다. 그즈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3대 독립운동의 하나로 꼽히는 11.3 학생 항일운동, 흔히 광주 학생 만세운동이라 불리는 사건의 진원지인 나주역. 이곳에서 일명 나주역 댕기 사건이 벌어진다. 때는 1929년이었다. 당시 일제는 나주 평야에서 나는 곡물을 전략적으로 수탈해가고 있었다. 이를 위해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했고 긴자거리가 형성되었을 정도였다. 나주에서 사는 일본인 학생과 한국 학생들은 기차를 타고 광주까지 통학하고 있었다. 가뜩이나 한일 학생 간의 감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그때 일본인 학생이 한국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모욕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를 본 한국 남학생들과 일본 학생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경찰은 일방적으로 한국 학생들을 구타했다.
조선인 주제에 왜 대드냐 이겁니다. 이 조선인이라는 것은 조선인 자체를 의미한 게 아니고 1등 국민인 우리 일본인한테 왜 2등 국민인 너희들이 대드냐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틀 뒤 댕기 사건을 빌미로 기차 안에서 한일 학생 간의 또 한 번의 충돌이 일어났다. 차장은 한국 학생을 일방적으로 나무랐다. 이전에도 항일 학생 운동으로 동맹 휴교를 단행했던 광주 지역 조선인 학생들은 이 사건을 좌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본의 4대 명절의 하나인 11월 3일 명치절날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은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을 상징하기도 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거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항쟁이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토끼와 여우 공연으로 손발이 묶인 윤봉길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고민 끝에 그는 전혀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된다. 윤봉길 이사가 시골에 있지만 그런 소식들을 아주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자기가 그런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또 어떤 그런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일제가 탄압, 그런 경찰이나 이런 탄압이 지속되는 여기서는 그걸 할 수 없겠다. 윤봉길 이사가 중국으로 망명하는 직접적인 계기는 물론 자기가 농촌 계몽운동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광주 학생운동이었습니다. 다음해 봄, 그는 자신의 선택을 실행하기로 결심한다. 장부 출가 생불환. 장부가 집을 나서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이 메모를 책꽂이에 남겨놓고 집을 나선다. 당시 그에게는 결혼한 지 4년 된 아내와 갓난쟁이 아들이 있었다. 그날따라 좀 특별하게 저희 할머니한테 이제 물 한 잔을 달래서 이제 물 한 그릇을 드리니까 마시지 않고 이제 이렇게 놓으시고는 저희 아버지를 안고는 내가 밖에 나가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너를 공부를 충분히 시켜주겠다 이러고는 이제 놓고 나가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생각엔 참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니까 참 그 표현으로는 변덕스럽다. 왜 저런 말을 할까? 그것이 가족들과의 마지막이었다. 그는 기차를 타고 망명길에 올랐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다. 그런데 이 편지가 사단이었다. 편지를 일본군에게 들키고 만 것이다. 만주로의 망명과 독립투쟁의 의지가 담긴 편지 내용 때문에 그는 평안도 선천에서 달포 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다. 석방된 윤봉길은 그 길로 신의주를 거쳐 만주를 돌아본 뒤 청도에 짐을 푼다. 그는 청도에서 낮에는 세탁소 직원으로 밤에는 야간 노동 강습회 활동을 하며 상하이로 갈 준비를 했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임시정부였다. 당시 그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고된 망명생활 중에서도 변치 않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이상은 무엇이냐? 목적의 성공자이다. 보라, 푸른 꽃을 피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그는 아비 없음을 슬퍼할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도 편지를 썼다. 결코 아비 없음이 아님을,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또 다른 다짐이었다. (1931년 8월) 윤봉길은 집을 떠난 지 1년 반 만에 목적지 상하이에 도착했다.
당시 상하이는 서구 열강들의 영사관이 모여있는 국제도시였다.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역시 프랑스의 치외법권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윤봉길은 이곳에서 말총모자 공장에서 일하며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안중근의 동생 안궁근을 만난다. 당시 상하이는 한중 농민들이 충돌한 만보산 사건으로 어수선했다. 만보산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중국의 그 장춘하고 그 길림 그 사이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 이제 한국인들이 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지려면 그 물 대는 거 있잖아요. 그 수로를 만들다가 이제 그런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중국 농민들이 제방을 파괴했고 중국과 일본의 무장경찰까지 동원되는 충돌이 벌어졌다. 일제는 이 사건을 허위 과장 보도해 한국과 중국 국민을 분열시켰다. 중국인들이 한국 농민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보도에 전국 각지에서 중국인 습격 사태가 발생했다. 사태는 동아일보에 일본의 계략이었음이 보도되면서 수습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 만주 지역이나 중국 대륙에 가서 많이 망명을 해서 그쪽 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거기 가서 활동하려고 하면 중국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중국 사람들이 도움이 없이는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일제가 그 만보산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가지고 한국, 중국을 이간질시킨 것이죠. 일제의 음모는 수포로 돌아갔다.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는 동아일보에 한중 우호를 다짐하는 감사패까지 전달했다.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상하이는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상하이에 자리 잡고 있던 임시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13년. 독립운동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임시정부 내부는 분열되고 있었고 이렇다 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다. 조국의 독립은 갈수록 요원해 보였다. 1919년에 임시정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3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제 26년 우리가 임시정부의 활동이 27년간인데 한 절반이 됐을 때인데 그때는 아주 침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에서도 무슨 일을 하나 저질러야 되겠다. 그러던 차에 상해 사변이 일어났다. 일제는 항일운동을 진압하고 만주 독립음모에 대한 서구 열강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중국인을 매수, 일본인 탁발생을 저격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 결과 조계 경비를 담당하던 일본의 해군 육전대와 중국의 19도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일제의 대륙 침략 야욕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일본이 만주를 뺏었다 이거. 뺏어가지고서 만주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중국의 그 박이라는 청나라의 왕자를 데려다가 만주의 황제로 만들었다 이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안 된다. 그 만주국을 해체해라. 그래서 중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여론이 나빠졌어. 여론이 나빠지니까 일본이 이 나빠진 여론을 어떻게 해야 사그러뜨릴 수가 있느냐. 상하이는 어수선했다. 이 즈음 윤봉길은 채소 장사를 하며 일제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윤봉길은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여전히 상하이에 상주하고 있었다. 일제는 정전협정을 맺기로 하고 군대를 철수시키기 전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에 전승기념 행사를 거행한다고 발표했다. 허용된 물건은 일장기와 물통, 도시락뿐이었다. 기회였다. 윤봉길은 임시정부 수장이었던 김구를 찾아갔다. 그리고 기념식이 있는 날 거사를 치르기로 모의한다. 준비는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도시락과 물통 모양의 폭탄을 제조하는 일은 중국인 향차도가 맡았다. 당시 중국 국민군 군수장교였던 김홍일 장군도 함께했다. 폭탄은 2번의 실험을 거쳐 완성되었다. 지금은 루신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홍구공원. 윤봉길은 거사 전 현장을 답사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당시 행사가 있었던 곳은 지금은 연못이 되었고 윤 의사가 폭탄을 던졌던 자리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윤봉길 의사는 의거를 계획한 뒤 거사 사흘 전 김구가 만든 한인 애국단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한인 애국단은 1931년에 만들어진 독립운동 조직이었다. 일제의 주요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밀 결사 조직으로 김구를 중심으로 안공근, 김석, 이수봉 등이 조직을 운영했고 이봉창, 윤봉길, 유상근, 이덕주 등이 목숨을 걸고 활동했다. 당시 윤봉길에게는 얼굴도 보지 못한 둘째 아들까지 태어나 있었다. 그는 거사를 치르기 이틀 전 숙소에서 김구의 요청으로 유언을 작성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피 끓는 청년 제군들은 아는가? 무궁화 삼천리 우리 강산에 외놈이 와서 왜 걸드나? 피 끓는 청년 제군들은 모르는가? 되놈 되와서 돼가는데 외놈은 와서 왜 아니 가나? 피 끓는 청년 제군들아 준비하세. 군복 입고 총 메고 칼 들며 군악 나팔에 발 맞추어 행진하세. 백범 김구는 거삿날 아침을 이렇게 기억했다. 새벽에 윤군과 같이 김해산의 집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윤군과 식탁을 같이 하며 아침을 먹었다. 윤군의 기색을 살펴보니 농부가 논밭일을 하며 밥을 먹는 것처럼 태연자약한 모습이었다. 폭탄은 2개였다. 도시락 모양의 폭탄은 거사 직후 자결을 위한 것이었고 물통 모양의 폭탄은 행사장 단상 위로 투척할 폭탄이었다. 이제 의거의 성패는 온전히 윤봉길의 2 손에 쥐어졌다. 현장을 떠나기 전 윤봉길은 김구에게 자신의 새 시계를 건넸다. 김구는 자신의 낡은 시계를 윤봉길의 시계와 바꾸었다. 김구의 시계는 윤봉길의 유품이 되었고 김구는 죽을 때까지 이 시계를 간직했다.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다. 윤봉길은 유창한 일본어로 삼엄한 경비를 통과해 무대 앞에 자리를 잡았다. 9시에 시작된 천장절 행사는 11시쯤 끝이 났다. 일부 행사가 끝나자 외교관과 내빈들은 돌아가고 일본인들만 남았다. 그리고 20분 뒤 일본 상하이 교민회가 준비한 상하이 전승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단상 위에는 일본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비롯해 7명의 주요 인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윤봉길은 단상 5m 거리에서 물통 폭탄을 투척하는 데 성공했다.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지금까지 일제의 식민지배에 너그러웠던 서구 열강들도 일본의 만행에 주목했다. 이 사건으로 구사단장 우에다가 오른쪽 다리를 잃었고 일본 제3함대 사령관은 한쪽 눈을 실명했다. 주중 일본 공사는 다리를 절단했다. 중국 총영사도 중상을 입었다. 상하이 파견군 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는 사망했다. 테러하고 의열투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열투쟁은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테러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게 불특정하죠. 윤봉길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선언서에서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그 윤봉길 이사의 목표는 적의 장교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단상으로만 던집니다. 그 앞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일반 학생들이 있는데 글로 폭탄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을 죽일 텐데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의열투쟁은 자기가 행위를 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떳떳하게 밝힙니다. 근데 테러는 그 행위를 하고 나서 그 떳떳하게 밝히지 않고 그걸 숨기죠. 그중 특히 시라카와 요시노리는 일본 천황이 아끼던 일본 최고의 장군이었다. 사건이 터지자 천황은 의료진을 보내 시라카와를 돌보도록 했고 12번의 수술이 이어졌다. 그러나 사건 한 달 뒤 시라카와는 끝내 사망했다. 그 윤봉길 의거가 우리 독립운동사 차지하는 것이 그 안중근 이사가 이등반문을 처단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봉창 이사가 일본 천황을 처단하려고 폭탄을 던지고, 그다음에 윤봉길 이사가 홍구공원에서 의거를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의 3대 쾌거다. 윤봉길의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민간인을 군사재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거를 진술했다. 윤봉길 이사는 바로 일본으로 압송하지 않고 그 일본이 상해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그 지하실에 감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총영사관에 감금을 하고 있으면 그 백범 김구가 그 윤봉길을 구출하러 올 거다. 일제는 사건의 배우로 김구를 지목했다. 사건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도 통제했다. 김구는 배우가 자신이었음을 신문지상을 통해 밝혔다. 이후 김구는 지금으로 따지면 200억 원 가까운 현상금으로 수배되었다. 재판받는 내내 윤봉길은 당당했다. 재판정은 이런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마지막 할 말을 묻자 윤봉길은 이미 각오했으므로 할 말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사형은 가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았다. 헌병대로 넘겨져 가혹한 고문이 계속되었다. 김구를 잡기 위한 일본의 지독한 유인술이었다. 윤봉길은 12월이 되어서야 가나자와 구사단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이송 다음 날인 1932년 12월 19일 아침 7시 15분 윤봉길의 폭탄에 왼쪽 다리를 절단한 구사단장 우에다의 복수라도 되는 듯 가나자와 미스코지야마 서부 골짜기에서 총살이 집행되었다. 그의 나이 25이었다. 사실 상해 임정이 거의 유명무실화 됐었어요. 그런데 윤봉길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거사에서 성공을 하는 바람에 임시정부도 세상에 알려졌고, 특히 중국이 7억 인구가 못 되는 것을 한국 청년이 했다 해서 장개석 정부가 그때부터 인정을 하고 전적으로 지원을 했죠. 그 당시에 국제 열강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다 자기들도 식민 통치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뭐 적대시한다라든가 침략자로 응징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그 뭐 예기적인 판단은 없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윤봉길 의거로 인해서 일본의 침략상이 전 세계에 폭로되게 된 것이죠. 해방이 되자 김구의 노력으로 윤봉길의 유해를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지금도 사람의 발길이 뜸한 가나자와의 한 구석진 곳. 이 13년 동안에 여기에 가는 일본 사람들이 여기 오랑캐들이 바로 비리를 당했고, 그래서 여기 자리가 바로 소관로입니다. 쓰레기통으로 가져와가지고.
김군은 죽기 전까지 윤봉길의 생가를 찾았다. 윤봉길의 유해는 사형장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 수습되었다. 신명을 다해 조국의 독립을 위했던 열혈 청년 윤봉길. 그는 꺼져가던 독립운동의 불꽃을 되살린 조국의 영웅이었다.